오늘은 좀 다른 부분을 다른 방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건가를 그 구글에서 검색을 하다가 어떤 내용을 보려고 여기 저 유진투자증권의 주식전략가 허재환님께서 써놓으신 이 리포트를 봤어요. 그래서 그냥 저 사실 그 국내에서 쓴 리포트 잘 안 봅니다. 근데 이 눈에 가서 이제 한번 들여다봤는데 내용을 굉장히 잘 종합적으로 써놓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내용 하나 하고, 한 가지는 또 이제 제가 다른 분들 리포트를 볼 때 어떤 방식으로 보는가라고 하는 방법도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요. 다만 이 부분은 감안하셔야 돼요. 이분이 틀렸다 맞았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분의 의견은 이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일단 아셔야 돼요. 이분이 이 지면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숫자가 작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을 다 얘기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예, 추격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하면 이분은 모르고 저는 안다, 이런 부분도 아니라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걸 다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일단 이제 내용을 보면 여기 보시면 코로나 관련된 요약 내용인데요. 정부 부채는 당연히 급증하겠죠. 이건 당연한 거고, 이거는 저소득층 피해가 확대되겠죠. 그다음에 연준 자산이 늘어날 때마다 이제 이게 보면 PE가 계속 상승한다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건 이미 보여드렸듯이 지난번에 그 연준 차트하고 주가 차트를 보여드렸죠. 미국에 연준 매입을 하게 되면 주가가 쭉 올라가는, 그러니까 프라이스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펀은 올라가겠죠. 팡 주식의 시총이 급등했다는 것도 이미 좀 말씀을 드렸고, 근데 여기 보시면 소수 우량 대기업들만이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 하반기는 더 강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 드렸잖아요. 달리는 말만 간다고. 끝판에 달리는 말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니프티 50 랠리가 이제 이때 소수 우량주만 튀어왔는데 지금도 그런 것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 당선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게 보면 미국의 소형주 대비 대형주 테크주가 강세인데 닷컴 버블 이후 최고랍니다. 이게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조심한 상황에 있는 건 당연히 이분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가 자체가 과열을 일으킬 수 있어서 위험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위에 아마 하반기에는 그래도 달려갈 것이다. 여기 보시면 하반기에 계속 갈 것이다. 여기 하반기에도 강화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걸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에도 주식시장 팡주식이 가긴 갈 것 같은데, 닷컴 버블 이후에 버블이 세니까 좀 조심해라, 이런 의미를 같이 담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변동성이 밑으로 내려가질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얘가 변동성이 주식시장이 위아래 오르내리는 변동성이 클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보고 이제 좀 세부적 사항을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전후 최악, 뭐 이건 당연한 거죠. 전후 최악은 뭐 당연한 거고, 부채나 QE 탈세계화 가속화, 이거 당연할 겁니다. 계속 QE를 진행할 거고, 그럼 부채는 늘어날 거고, 개인이나 기업이나. 불평등 양극화 분열의 심화, 최악이 저기죠. 미국이죠. 국가 간의 2년간 국가 내에 2년간 지금 분열도 조정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2년간 분열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상 그 최악의 미국 대통령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극단 이기주의를 달리고 있는 자기만 아는 대통령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우선 디플레이션이고 나중에 인플레다. 이건 당연한데요. 경기 수축, 이게 지금은 경기 수축을 우려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유발이 안 돼요. 자금을 계속 살포를 해도. 이후에 이제 경기가 확장 국면에 들어갔을 때 인플레이션이 적정 수준에서 멈출 것이냐, 이제 급단적으로 늘어날 것이냐, 이 논점인데,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과거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많이 자금을 풀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억엔 2011년도 8월달 S&P 500 그 미국 그 신용등급 강등한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증가를 못하고 계속 바닥에 기었거든요. 저인플레이션 상황을 계속 유지했었죠. 그래서 연준이 사실 금리를 안 올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놓고 보면 요번에도 그 경기가 확장 국면을 다시 재입해도 인플레이션 유발하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유가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는 상태에다가 중국이 과거처럼 대규모로 원자재를 휩쓸어 쓰지도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뭐 소수의 승자, 이거는 일단 놔두고요.
이 정책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정책을 대규모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S&P 500 지수의 시가총액은 3월 저점 이후 5.8조 달러 회복해, 그러니까 시총을 이제 계산하신 거죠. 이 정도 늘어났는데 연준이 2.5조 달러가 증가됐고 재정 정책은 2조 7조 달러가 넘어가서 이거 합하면 5.2조 달러 정도 되나요? 근데 이거하고 규모가 유사해서 시총이 올라간 게 합당하다라고 하는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동의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연준이 매집한 게 주식시장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다음에 재정정책을 한 것도 주식시장에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것들을 반영해서 투자자들이 자금을 밀어 넣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반드시 논리적으로 합당하다라고 하는 부분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리스크 프리미엄은 당연히 개선됐죠. 연준에서 계속 위험성 있는 것들을 막 매집해 주니까 리스크 프리미엄이 개선된 상태고, 이거 다른 레버리지 사이클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잘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08년도 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QE에도 불구하고 미국 은행들은 대출 주고 증가하려고 하락했다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QE는 계속하고 있는데 은행들이 대출하려고 하는 자세가 약간 우물쭈물해서 점점 증가율이 하락했다는 뜻이겠죠. 근데 지금은 달라요. 연준자산 증가 국면에서 은행자산 즉 대출자산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그 상업은행의 전체 자산이 급등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끝에 볼까요? 굉장히 급등했죠. 급등한 이후에 지금은 약간 그 급등세가 잠잠해진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경기 수축 국면에서도 사실 급등이에요. 이게 언제냐면 이게 리먼 파산했을 때입니다. 리먼 파산했을 때 급등했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현재 급등세는 그 기업들이 무엇인가 위험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현금 자산을 확보하려는 작업을 한다는 거죠. 리먼 때 급등했던 거하고 동일한 패턴의 급등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리고 이거 이외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보시면 전체 자산이고 상공업 대출도 그때 패턴을 보면 잘 보시면 여기 글로벌 금융위 때 탕 튀었는데 이때 리먼 때입니다. 근데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의 자금을 당겨갔어요. 이번에는 굉장히 큰 규모로. 그러니까 상공업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고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자금을 인출해 갔거든요. 물론 이제 이 상황이 앞에서 보신 말씀, 그러니까 분석가의 그 의견이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가 맞는 거냐면 결과적으로는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잖아요. 대출을 해주니까 이만큼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레버리지는 증가하고 신용 경색이 발생하지 않은 거는 맞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좀 더 들여다보면 생각이 약간 좀 다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이미 예전에 보여드렸죠. 미국의 대출 기준을 강화시키는 거. 그런데 최근 보면 이제 급등됐잖아요. 대출 기준이. 근데 급등된 걸 잘 보시면 위아래 두 개 영역이거든요. 이 두 개 영역인데 대기업하고 중간기업, 그다음에 스몰 기업도 대출 기준을 강화시켰어요. 근데 대출 기준을 강화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상업은행이 급등했다는 건 뭐예요? 아주 우량한 애들이 대규모로 자금을 빼갔다는 얘기죠. 대출 기준이 강화됐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기업 중에서 못 빼갔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은 못 빼가고 신용도가 좋은 애들이 현금을 확 빼갔다는 뜻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레버리지, 그러니까 신용 경색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급등했다는 것 이유 하나만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 대출 기준은 좀 더 강화되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개인 쪽에 보면 컨슈머고요. 하나는 이제 은행 예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윗단에 있는 게 이제 개인 신용 대출이고 밑단에 있는 게 예금인데 최근 추세를 보면 이렇게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그러니까 대출을 안 해가고 있는 거예요. 카드 대출이건 은행 대출이건 마찬가지 여기 예금은 급등하고 대출은 안 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게들도 심리가 지금 악화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건 수요 입장에서도 나왔는데 이미 이것도 보여드렸죠. 잘 보시면 최근에 여기 보면 이게 기업인데 두 개가 기업은 증가했고 자금 수요가 가계는 감소했죠. 이걸 이제 그대로 차트상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부동산 관련된 대출인데요. 부동산 관련 대출이 증가세가 약간 최근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는 건 난망하고 다른 것들도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상업은행 쪽에서 부동산 대출이 5월 들어서도 지금 보면 이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걸로 봐서는 부동산 쪽에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코로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버리지 사이클이 이때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파항 주식이 차별화되고 있다는 건 뭐 당연하게 이미 본 거고 아까 읽은 거죠. 유럽 주종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한국 주식 관련된 내용이 좀 있고 네, 의외의 버블 가능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위로 달려가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분이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하반기 위험성이 대선하고 미중 갈등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유로존의 분열에 대한 우려를 하고 계시고요. 유로존 분열이라는 게 뭐 영국이 브렉시트가 있고 그다음에 영국이 나가는 것 때문에 사실 다른 데도 나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런 거냐면 예를 들면 그리스 같은 경우에 유로화를 쓰잖아요. 근데 유로화를 쓰게 되면 그리스의 경제를 정확히 반영을 못 해요. 그래서 그리스가 관광 산업이 굉장히 좋은데 만약에 통화 가치가 폭락한다면 독일이나 뭐 다른 쪽에 있는 유럽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싼 가격으로 그리스에 여행을 갈 수가 있는데 그 통화 가치가 하락이 안 되니까 똑같은 가격으로 여행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력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유로화를 쓰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국가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들이 잘못하면 브렉시트처럼 나간다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팡이, 그러니까 달려가기도 달려갈 수도 있겠지만 팡이 오버슈팅에 대한 얘기가 있을 수가 있어서 이게 위험성이죠, 사실. 너무 많이 세다. 그래서 가격이 두들겨 맞을 수도 있으니까 붕괴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인지하지 못했던 게 이건데 사실 이제 빅브라더 얘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2000년 당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독과점 판결이 내렸죠. 그래서 이거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주가도 이제 그 지속적으로 흘러내렸거든요. 물론 정점은 이 이전에 이미 찍었었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미국과 유럽 내에서 애플, 구글, 아마존 등의 대형 테크에 대한 규제 논란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 기업들이 수면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경제가 괜찮아지면 이런 문제가 다시 부각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인지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변동성과 함께 가는 글로벌 증시인데 이분께서는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그 글로벌 증시가 일단 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여력을 가지고 보고 계신 것 같고요. 다만 한국 주식시장은 역사적으로 밸류에 부담이 있답니다. 여기 보시면 장기 추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퍼를 보잖아요. 그런데 어떤 차트에 보면 어떤 내용에 보면 PBR이 상당히 낮다고 나와요. 물론 PBR이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공장에 쓸모없는 기계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감가가 다 안 끝났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 BPS에 잡히잖아요. 순자산에. 그러면 이거 의미가 없잖아요. 그 의미 없는 그러니까 생산성이 없는 그런 어떤 자산을 가지고 가치를 평가하는 건 의미가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PBR만 보는 게 아니고 퍼도 역시 같이 봐야 되는데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평균 배수 윗단에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갔는데 이 윗단에 있는 게 경기 확장 국면에 있을 땐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EPS가 계속 늘어나주니까 이걸 커버할 수가 있는데 이게 경기 수축 국면에 진입한 상태에서 이렇게 높으면 결과적으로 떠받쳐주지는 못하거든요. 펄을. 그러면 이제 급락의 그 이슈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일단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봤는데요. 뭐 밑에는 크게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하반기에 1825에서 2015인데 지금 2000선 정도 초반이니까 이거 위아래로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물론 아래쪽이 좀 더 크고 200포인트 위는 200포인트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전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여기에 중요한 게 두 개가 빠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기 실물 경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나도 내용이 없어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이 지면이 다 너무 길어지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고 안 쓰셨을 수도 있다는 걸 일단 미리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뭐가 없냐면 그 제2차 유행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2차 유행이 발생했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예측 정보가 여기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부분을 좀 더 추가로 감안해서 거기에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추세나 상황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올바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전문가들의 정보를 받아들일 때 그 전문가들이 얘기한 내용에 이 허와 시를
구별하고 그중에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 받아들이지 않아야 될 것을 잘 점검해서 그거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계속 키우는 게 자신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전문가들의 내용을 보고 이거 뭐 예측이 틀렸네 맞았네 이런 것들은 전혀 쓸데없는 논지예요. 그런 자기 자신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